경매 물건이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고,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셔야 돼요. 경매라는 꽃을 선물했으니 은행에서 낙찰가의 90%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경매 물건이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고, 고객들이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사례를 생각하셨다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경매를 낙찰을 받고 나서 대박이 난 거는, 오늘 낙찰받은 거가 대박 난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요거는 설해마을에 있는 4층짜리 빌딩이었었어요. 이 빌딩 경매가 처음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가봤더니, 이 물건은 아까 말한 공유물 분할처럼 형제의 난이 나서 나온 거예요. 큰형은 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동생은 팔기 싫어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물건은 65억의 계약서를 다 쓰기로 했는데 막내가 나오지 않아서 경매 물건을 넘어왔어요. 근데 법원에서 평가하기는 감정가를 46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했을 때도 물건의 가치가 46억보다 높기 때문에 고객을 미팅해서 이 물건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신권에 들어가는 게 옳으실 것 같다. 그랬더니 고객도 다 조사해보자, 신권에 들어가자 하고 신권에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거 한 55억 정도, 그러니까 65억이니까 10억 정도 싸게 사서 55억 정도 낙찰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가서 고객과 다 얘기가 됐는데, 그날 일주일 전에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가 났었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그날 따라 완전히 싸한 거예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어머 이거 우리 혼자면 어떡하지 할 결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고객한테 지금 금리 때문에 좀 시장이 가라앉았으니까 금액을 낮추시죠. 그래갖고 저희가 쓴 게 50억 2,600을 썼고, 그래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고 낙찰이 됐는데, 낙찰 받고 한 일주일 됐는데 부동산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희 명함을 다 줬더니 낙찰 받은 거 저희인지 알고 전화가 와서 당장 65억에 살 테니 물건을 팔게 해달라는 거죠. 저희 고객한테 65억에 팔겠다 했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받기가 어렵게 받았는데 이걸 왜 파냐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현재 시세를 봤더니 지금 시세는 100억이에요. 근데 이 물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2017년도는 빌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직전의 가격입니다. 2017년을 지나서 18년, 19년 했다가 20, 21, 22, 23, 20, 24년 그 빌딩은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근데 여기 얘기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2022년도 가을에 청담동에 4층짜리 빌딩이 50억이 하나 나왔어요. 그거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서로 공유자로 돼 있어서 그걸 분할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 물건을 조사하러 가봤더니 물건을 조사를 하러 갈 때마다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는 거예요. 물건을 보는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혹시 아시나 이 얘기요? 처음 드셨어요? 가서 이제 경매를 들어갔는데, 그날 법원 갔더니 중앙지법이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날 50억짜리 청담동 빌딩에 응찰자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22년도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던 빌딩 시장이었었어요. 한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보통 경매 물건은 뭐 10명에서 내외로 보통 들어오거든요. 기록을 세웠어요. 120명이 응찰을 했어요. 근데 낙찰된 가격은 정말 기함을 토합니다. 얼마 낙찰했을 것 같아요? 120명이 들어왔고 50억짜리였어요. 100억이요?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00억에 낙찰됐어요. 아직 놀래기는 일러요. 자, 100억에 낙찰이 됐는데 2등도 똑같이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 100억짜리 건물이 1년 뒤에 그 사람이 130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경매 시장은, 제가 좀 빠르게 여기서 뒤에다 얘기할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경매 시장은 아까 처음에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넘긴다 그랬죠. 부동산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감정평가는 우리나라에서 3가지 방법을 합니다. 첫 번째가 거래 사례로 해요. 거래 사례. 아파트 거래 사례 실거래가로 하고, 두 번째는
원가법을 합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연식이 얼마인지. 세 번째가 수익환원법. 말도 어렵죠. 수익환원법인데 이 경매에서는 첫 번째 거래 사례하고 원가법으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 같은 경우 사실은 수익률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여기 상가에 있는 월세에 있는 이런 거가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교한 인근 사례 옆에 있는 사례하고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연식이 얼마 되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를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빌딩 같은 경우에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전체 위치가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물건도 실제로는 65억의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감정가가 55억이 됐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매력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매력적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감정가가 아주 똑같아요. 왜냐하면 감정가를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그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이렇게 실제 거래되는 금액하고 감정가는 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저희 회사가 아주 자랑하는 건데 작년 6월 달에 낙찰을 받은 건데요. 토지들 관심 많으시죠? 그 아마 그 주변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분 보면 대부분 토지 갖고 버신 거로 들었을 거예요. 건물로 돈 버는 것보다는 토지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버는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로 돈을 번 건데요. 이 물건은 물건 번호가 1, 2번이 있었고 1번은 여기 보이시면 멀리서 보면 여기에는 돈사가 있었어요. 물건 1번이. 돈사가 있었고 저희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냐면 그냥 나대지였어요. 나대지인데 여기에 제시의 건물이라고 2층짜리 잘생긴 건물이 경매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조금 생각해보면 일단 돈사가 있으면 냄새가 장난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짓든 뭐를 짓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시의 물건이 있고 남의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 들어봤죠.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거 겁이 나니까 이 법원에서 이제 감정평가하기를 얘는 제시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낮게 평가했어요. 감정가 18억 6천이었는데 이 2회차일 때 요 돈사이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죠. 냄새 때문에. 근데 2회차 때 이 돈사가 낙찰이 됐어요. 너무 의외게도. 그럼 우리가 준비한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하는 것이 없어진 거죠. 근데 여기가 낙찰이 됐어도 누가 낙찰받았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또 돈사를 하게 되면 도로아무타불이죠. 저희 조사했죠. 조사했더니 낙찰 받은 사람이 이거를 공장으로 지으려고 하는 건설회사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 제시의 건물 때문에 걱정하는 것만 해소하면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입찰을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3회차의 입찰을 준비했고 이게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항공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봐서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받은 것이 10억에 받았습니다. 10억에 받아서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요 제시의 건물의 가치는 한 4억 정도로 저희가 봤어요. 4억 정도인데 1억 원 미만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을 3억 정도 싸게 갖는 거고 이 땅이 저평가되어 있던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먼저 딜을 해갖고 이제 결과는 지금 1억 원 미만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던 차에 이 물건을 보고 30억에 사겠다고 하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10억에 샀죠. 8개월밖에 안 됐죠. 20억 시세차. 물론 이거 팔게 되면 양도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20억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고객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평생 쫓아다니겠습니다. 저희 회사 평생 쫓아다니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건 더 구체적이야. 내가 지금 30억을 주고 팔아도 양도세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기 때문에 못 팔겠다 했더니 그럼 내가 지금 계약금을 주고 너희들이 양도세가 작아질 때 그때 잔금을 치르는 조건을 하자. 근데 그걸 계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되죠? 그쵸. 그 사이에 그 양도세 내는 거는 또 내 거가 되는 거고 그 세금 나라해줄 거 내가 되는 거고 또 오를 거고 그래서 결렬시키고 있는 사실 이런 물건은 저희도 경매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오른 경우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런 찬스 말고 유튜브를 떠돌아 보시면은 저희보다 심한 경우도 아마 꽤 많이들 홍보가 할 건데 이건 저희가 리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이렇게 다양한 찬스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셔야 돼요. 특히 재테크를 하신 분은 과거 사례를 그대로 현재에서 그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지금 자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경매 시장은 자, 경기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보는 곳이 사실은 경매 시장이어야 돼요. 자, IMF 때, 리먼 사태 때 경매 시장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예측되죠. 견디지 못하는 물건들 와르르 쏟아지고 돈 없으니까 참여자는 없고, 아까 경쟁이라 그랬죠. 참여자가 없으면 유찰되고, 경쟁자 없으면 최저가로 쓸어가면 되고, 저가 낙찰되고, 갖고 있었던 IMF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박. 그래서 사실 지금 부동산 부자들의 8, 90%는 이 시절에 산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과거 사례예요. 지금 현재를 한번 볼게요. 우리 현재 고금리 시대 2020년 10월, 2020년 10월은 왜 그러냐면 경매 시장은 물건이 싼 물건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반영된 건 22년 10월부터였었어요. 10월부터 갑자기 낙찰가 곤두박질 치고 경쟁자 줄어들고, 물론 저희 회사에 의뢰하는 고객도 곤두박질. 그래서 지금 고금리 시대는 그러니까 고금리 이전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부동산 전부 다 올랐죠. 아파트자 다 올랐고, 토지 다 올랐고, 빌딩 말도 못하게 오르고, 그래서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해서 지렛대로 해갖고 전부 다 샀어요. 근데 금리가 차는 것보다 2배가 올랐죠. 그렇다고 임대료가 올랐나요? 임대료 2배 못 올리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부동산 중에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상가 주택, 빌딩이 지금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다가구 상가 빌딩 경매 시장으로 1년에 10개도 안 넘어요. 그냥 중개에서 다 팔리거든. 없어서 못 파니까. 근데 지금 이 귀한 것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경매 응찰자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며느리도 모르는 응찰자 수 알 수 있습니다. 1명 아니면 2명, 뭐 이렇게죠. 물론 좋은 물건은 좀 더 많지만 11111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로 낙찰받고 다시 금리 자, 저가로 낙찰받아서 시세 차익 볼 수 있죠. 다시 금리 내려가면 물건의 가치 올라가죠. 그럼 또 수익률도 올라가죠. 그러면 시세 차익도 보면서 월세 수익 가지고 오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경매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들고 고객들을 만날 때 뭐 뉴스 많이 이렇게 넘겨주세요. 뉴스 많이 보시죠? 경매 시장에 물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라고 알고 계시죠? 뭐 경매 시장 이렇대요가 아니야. 알고 계시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척 알지. 그래. 뭐가 어떤 물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 부자들 전부 다 IMF 때 이름을 사태 때 다 부자였대요. 사장님도 고금리 시대 아시죠? 똑같아요, 상황이. 지금 바로 잡으셔야 부동산 부자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컨설팅이라는 공통점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저희랑 같이. 컨설팅이라는 거는 고객한테 어떤 접점을 가질까가 되게 중요한 거고, 경매의 접점은 제가 경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찬스를 주시는 건데, 가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매시장 얘기하면 처음에 그래 자식 이름으로 한번 아파트 하나 받아볼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빙고 하시면서 경매시장은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증여가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매우 많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금 출처, 예를 들면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을 어디서 왔는지 쭉 해야 되지만 경매는 법원에다가 내보는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 중에서 자식 이름으로라고 나오면 바로 잡으셔서 자금 출처 안 밝히니까 자식 이름으로 사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이 자식 이름으로 공동으로 합니다. 왜 자식 이름을 공동으로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죠. 빙고입니다. 내가 다 줘버리면 자식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은 어쨌든
수익이 적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내려면 아빠의 빵빵한 그 자금 스케줄이 필요해서 공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가장 하는 게, 그래, 월세 받는 뭐 수익형 부동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IMF 리먼 사태, 수익형 부동산이 금리를 못 이기고 나오는 게 많이 있으니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가장 근거는 뭐냐면, 고객이 돈을 벌면 계약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세요. 고객이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돈 버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